프랑크푸르트 수평면이란,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프랑크푸르트 호리존탈 플레인이라는 게 뭔지 별거 아닌데 성형외과 의사들한테는 생 기본이고 생 초짜들도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요걸 모른 채로 뭐 여러 결과 수술 전후 사진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솔직히 말하면 좀 낚인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 프랑크포르트, 이게 뭔 차이인지를 처음에 몰라가지고, 내가 뭐 알고 있는 게 잘못됐나 하고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달러, 문서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프랑크포르트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영어가 딸려가지고 잘 모르나 보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배웠네? 이제 이러고 있었어요.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래서 프랑크포르트든 푸르트든 호리존탈 플레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얼굴뼈를 볼 때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차렷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비교를 하려면 뭐 전후를 비교하든가 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든가 뭐 동양인 서양인을 남자 여자를 이렇게 비교를 할 때 뭔가 기준을 맞춰 놓고 이렇게 딱 봐야지 그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까딱하고 있어서 앞면 비대칭 있어요. 뭐 이러는 건 안 되잖아요. 짝다리 짚고서 바지 길이 맞추는 것도 잘못된 것처럼. 그래서 이런 자세를 똑바로 만들어 놓는 그런 기준 평면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의 수평면을 정확히 맞추자라는 개념으로 나온 건데, 이 문서에 보면은 1877년에 이제 뭐 그 크레니오메트릭 콩그레스가 뮌헨에서 열렸대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 제안이 됐대요. 그러니까 1877년이면 벌써 100년이 넘은 거죠. 100년이 뭐예요? 한 150년 됐네요. 그죠? 150년 전에 의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독일 뮌헨에서 모여가지고 처음 제안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머리뼈에 어떤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정리, 차렷 자세를 만드는 그걸 모습을 이제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프랑크푸르트 그랬는데 왜 이게 프랑크포르트냐?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냐? 이게 혹시나 독일에 있는 그 프랑크푸르트, 우리가 프랑크 소세지 하는 그 프랑크포르트랑 푸르트랑 이 다른 건가? 또 찾아봤더니 프랑크포르트는 또 이렇게 미국의 시카고 언저리에 있는 또 지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야? 독일로 알았는데? 이런 혼돈에 빠졌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구글에 막 검색을 해봤는데 다 프랑크포르트라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순간 당황을 해가지고 그래, 그럼 또 물어봐야지. 그래서 이제 챗GPT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국말로 프랑크포르트랑 프랑크푸르트랑 차이가 뭐야? 이러고 제가 물었어요. 챗GPT한테. 그랬더니 챗GPT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프랑크푸르트와 프랑크푸르트는 둘 다 같은 도시를 가리키는 영어와 독일어 표기법입니다. 그러나 프랑크푸르트는 주로 미국에서 사용되고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에서 사용됩니다. 미국에서는 예전에 독일어에서 푸르트란 단어를 포트로 잘못 해석하여 프랑크포트로 발음하고 표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미국에서도 프랑크푸르트를 더 많이 사용되며 독일어 원래 발음에 가깝게 발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같은 얘기라는 거잖아. 이러면서 살짝 허탈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챗GPT 켠 겸에 오늘 좀 할 얘기를 한번 물어보자. 근데 이 챗GPT가 한국말로 물어보면 가끔 뻘소리를 해요. 나중에 제가 뻘소리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짜 웃긴 거 있거든요. 최근에 이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끼리 회자되는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어로 물어봤어요. 프랑크푸르트 호리존탈 플레인이 뭐냐? 그랬더니 근데 이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이거 제가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논문을 뒤져봐야 되는데 구글링을 아무리 해봐도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냐? 뭐 어쨌든 내가 프랑크포르트라고 물어봤는데 챗GPT가 프랑크푸르트래요. 또 호리존탈 플레인은 뭐 레퍼런스 플레인이다. 그래서 뭐 메디칼 이미지에서 사용하는 어떤 레퍼런스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이 프랑크푸르트 호리존탈 플레인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CT나 엑스레이를 보고 뼈를 보는 뭐 다른 환자를 보는 구별하는 거다. 뭐 이렇게 영어로 잘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물어봤죠. 누가 이거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는지가 또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찾아봤는데 제가 뭐 논문은 아직 찾아보진 않았어요. 아까 급해가지고 그냥 구글링을 좀 해봤는데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봤어요. 누가 만들었는데 그랬더니 프랑크푸르트 호지덴탈 플레인은 프랑크푸르트 도시에서 이름이 지어졌대요. 독일에서. 그리고 처음에 이게 이제 정의가 됐대요. 그래서 이 플레인은 그 다음에 독일의 해부학자이며 인류학자인 폴 알프레드 헤르만이라는 분이 처음에 이거를 이제 만들었다. 근데 이게 또 웃겨요. 이분이 폴 알프레드 헤르만이라는 분이 1864년에서 1930년까지 사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구글링에서 찾은 자료에서 보면은 1877년에 처음에 제안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1877년이고 지금 이 헤르만 이분이 폴 알프레드 헤르만 이분이 1864년에 태어나셨으니까 1877년이면 거의 뭐 13살, 14살 때 이거를 처음에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진짜인지 이거 검증을 또 크로스 체킹을 해봐야 되는 거다. 왜냐면 챗 GPT를 저는 100% 신뢰를 못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아주 뭐 전 세계적으로 퍼졌고 지금은 스탠다드한 레퍼런스 플레인으로 이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폴 알프레드 헤르만이라는 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얘기해봐. 그랬더니 진짜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말하면은 얘가 그 챗GPT가 레퍼런스를 갖고 얘기를 만들거든요. 얘가 jak화증 걸린 환자같이 가끔 말을 지어낼 때가 있는데 이렇게 나올 때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딱 집어서 물어보면은 제대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폴란드에서 태어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폴란드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공부를 했고 그때가 지금의 동독 지역인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진짜로 이분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뭐 해부학자로서 인류학자로서 공부를 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아주 되게 길게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프랑크푸르트 호리존탈 라인을 만든 건 맞는 것 같고 이분이 그래서 1904년에 정의됐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뼈에서요. 이 귓구멍 있죠. 귓구멍. 귓구멍의 가장 윗부분 이걸 포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귓구멍의 맨 윗부분하고 눈뼈의 맨 아랫부분 오비탈레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수평으로 연결한 선이 얼굴을 분석하는 수평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은 기억하시면 돼요. 그 전에 건 제가 뻘짓한 거니까.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나 사실은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영어 표기냐 독어 표기냐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아무튼 요 라인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얼굴뼈를 분석을 할 때 비교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뭐 챗GPT 내용은 조금 웃자고 한 얘기였고요. 챗GPT에다가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인공지능 하는 선생님들끼리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제가 페북에 이제 저희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친구 맺고 있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이런 거 재밌는 걸 가끔 올려주시거든요. 그래서 페북에 그분이 올렸던 거를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질문 내용이 고려시대 정월 대보름에 하던 아무 말이나 잡아타는 아무 말 대잔치 놀이에 대해 알려줘. 이렇게 챗 GPT한테 물어봤대요. 자, 고려시대 정월 대보름에 하던 아무 말이나 잡아타는 아무 말 대잔치 놀이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답이 뭐라고 나왔냐면 정월 대보름 날에 아무 말 대잔치 놀이를 하는 것은 고려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인 놀이 중 하나입니다. 이 놀이는 정월 대보름 날에 집회를 열어 모인 사람들이 각자 떠오르는 아무 말이나 흘러나오는 대로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을 즐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으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놀이도 함께 합니다. 이 놀이는 평소에는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장소로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던 말이나 생각을 말로 풀어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정월 대보름을 중요한 기념일로 여겨 궁중에서도 이 놀이를 즐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 조선시대에서 이 놀이가 궁중에서 벗어나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보편화되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대표적인 민속놀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재밌죠? 무슨 jak화증 걸린 환자 같지 않아요? 말 지어내는 환자?
이게 또 더 재밌는 것도 있어요.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준리후궁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알려줘.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준리후궁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알려줘. 이렇게 올렸더니 준리후궁의 주가 조작 사건은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사건 중 하나로 18세기 중반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준리후궁은 조선시대 21대 순조의 후궁으로 남편인 순조왕이 죽은 후 신라 왕족 출신인 문덕왕후와 경주 이씨와 함께 복림원에 살았습니다. 당시 조선은 영조 때 선양과 무관사 등에서 외환을 대체할 종이화폐인 화폐 발행을 실행하였으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 가치가 급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몇몇 사람들은 화폐 발생에 대한 비판을 했고 이에 따라 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게 되면서 국가재정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752년 준리후궁의 조카인 루부경이 화폐 조작에 참여하여 대량으로 화폐를 매입하고 이를 통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후 루부경이 조카 모 삼촌, 즉 준리후궁에게 이를 고발하였고 준리후궁은 루부경을 처단하고 자신도 일종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읽어드릴까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저 이거 되게 웃었거든요. 이건 다른 분이 이렇게 질문을 챗GPT에 한 거예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줘.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줘. 이렇게요. 답을 뭐라고 했냐면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은 역사적인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일화로 15세기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새로 개발한 훈민정음의 초고를 작성하던 중 문서 작성 중단에 대한 담당자에게 분노하여 맥북 프로와 함께 그를 방으로 던진 사건입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개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던 중 한글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당시의 관료들이 문서 작성을 돕기 위해 임명한 기획관 중 한 명인 최완에게 작성 중단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에 분노하여 최완을 부르고 맥북 프로를 함께 들고 그를 방으로 불러들이며 화를 내었습니다. 이후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의 초고 작성을 다른 담당자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시대의 통치자로서 세종대왕이 어떻게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는지 보여주는 일화로 유명합니다. 또한 세종대왕의 열정과 업무 처리에 대한 철저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하도 세상에 이제 챗GPT 하면서 막 이제 이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랑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 이제 재미삼아서 막 이상한 얘기도 물어보고 허점을 찾아보려고 막 이상한 질문도 해보고 그러는데 이런 뻘소리 대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작화증이라고 하세요? 작화증? 그러니까 말을 지어내는 병이에요. 그 작화증 걸린 환자 마냥 챗GPT가 무슨 조선시대에 무슨 맥북을 던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그런 식으로 유도하면 인공지능이 아직 빈틈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 챗GPT에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뻘소리 하는 거를 어떻게 걸러야 되느냐가 아마 지금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되게 머리 아플 내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챗GPT 내용이 아니라 프랑크푸르트 수평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아셔야 될 거는 귓구멍의 위쪽 구멍, 귓구멍에서 맨 윗부분, 이 부분에 점을 찍고 그 다음에 눈뼈의 제일 아랫부분 오비탈레에다가 점을 찍어서 이 선을 연결한 선, 그 평면이 프랑크푸르트 호리존탈 라인 플레인이라고 우리는 한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수술 전후 사진 같은 걸 볼 때 이제 속지 않으려면 또는 의사들이 이런 수술을 해놓고 내 수술 결과를 판단할 때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면 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제 뭐 여러 기준 평면들이 있어요. 뭐 프랑크푸르트 호리존탈 플레인도 있고 SN 플레인이라고 해서 셀라 네이지온 플레인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맨디블라 플레인, 오클루잘 플레인 뭐 이런 여러 플레인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수평면, 얼굴에 이렇게 고개를 들고 내리는 요 피치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이제 잡아주는 평면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뭐 고개 들고 찍은 사진하고 고개 숙이고 찍은 사진하고 비교하면서 뭐 수술 전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병원 가서 사진을 잘 찍어도 또는 찍는 사람이 아무리 신경 써서 찍어도 고개를 드세요, 내리세요 이렇게 말로 하지만 그게 정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CT를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요. 사진은 아무래도 찍는 사람이나 또는 그 당시 환자의 자세에 따라서 이 모양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문들이 많아요.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으면 턱이 앞으로 나가니까 마치 무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고개를 숙이면 또 이렇게 뭐 턱이 무턱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제 머리 때문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각도가 중요하다. 또 하나는 뭐냐면, 보세요. 요 그림이 아마 여러분들이 보기에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는데, 턱을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고개를 한 거랑, 이렇게 거북목이라고 해서 거북을 쭉 뺀 거랑, 이 평면은 같더라도 이 턱, 목 관계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흔히들 말할 때 이중턱이 있다 할 때는 요런 각도에서 보여주면서 이중턱이 있다 그러고, 수술 후 사진은 이렇게 목을 쭉 빼고 찍어서 이중턱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는 약간 트리키한 이런 꼼수를 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고, 또 이런 부분들이죠. 프랑크푸르트 플레인 자체는 얘나 이렇게 고개를 쭉 빼나 똑같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턱이 앞으로 나가면서 이 턱 관절의 위치도 조금 바뀌어요. 왜냐하면 척추랑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CT를 찍거나 X를 찍을 때 또 앉아서 찍는 경우에 이렇게 거북목을 하고 찍은 거랑 이렇게 하고 찍은 거랑 턱목 각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세를 아주 정확하게 잡기는 정말 어렵다. 그래서 여러 플레인들이 존재하는데 그냥 의사들이 이제 안면 윤곽이나 양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활용하는 그 플레인 몇 가지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SN 플레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셀라라고 해가지고 머리뼈에 여기 송과샘이라고 피추이트리 그랜드가 들어가는 이렇게 보자기만하게 생긴 뼈 주머니가 들어가는 뼈가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피추이트리 그랜드라고 해서 여러 호르몬을 만드는 그런 뇌 세포 호르몬을 만드는 그런 그 샘이 있어요. 피추이트리 그랜드라고 하는데 송과샘. 그래서 이 셀라의 중심 라인과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 거기 네이지온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를 네이지온을 연결한 선이 또 플레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포리온이라고 해서 귓구멍 위쪽하고 오비탈레를 연결한 이런 프랑크푸르트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맥실라 라인이 있어요. 맥실라 쪽에 위에 이 팔라탈 플레인이라고 하는 거를 연결한 맥실라리 플레인이라는 게 또 있고, 그 다음에 교합면, 이 어클루잘 플레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빨이 맞물리는 이 면이 있잖아요. 이게 기울어진 사람도 있고 이렇게 평평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맨디블 각도에 따라서 이 턱 옆에서 봤을 때 이 각도에 따라서 이걸 또 보는 맨디블라 플레인이 있고, 그리고 제가 또 많이 여러분들한테도 소개시켜 드렸던 코끝하고 턱끝하고 연결한 선, 이 리케치 E 라인이라는 게 또 리케치 라인이라는 게 또 존재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요거를 갖고서 뭐 턱이 나왔네, 입이 나왔네, 턱이 들어갔네, 무턱이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예전에 이제 엑스레이밖에 없던 시절에는 이렇게 2D 베이스로 이제 라테럴 플레인의 그 엑스레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CT 세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CT 세대가 되면서 이제는 이렇게 3차원 공간의 플레인으로 이렇게 프랑크푸르트 호리존탈 플레인을 이렇게 CT상에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미드 사지탈 플레인이라고 해서 얼굴 중심면을 가지고 좌우 비대칭을 보고, 그 다음에 오클루잘 플레인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프랑크푸르트 호리존탈 라인이고, 그 다음에 맨디블라 플레인도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는 정확하게 얼굴 비대칭을 분석하고 수술을 하고, 수술 후에도 이 플레인에 맞춰서 두 가지를 차렷시켜 놓고 전과 후를 비교하자. 그래야 정확한 얘기가 된다. 이게 이제 최근에 뭐 한 10여 년 전에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다 알거든요. 이거 학교 다닐 때 배우는 거니까. 레지던트 트레이닝이나 뭐 국가고시 볼 때도 다 배우는 거고 하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병원에 이제 개업을 하고 이제 온라인상의 블로그나 또는 유튜브에서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전후 사진으로 이제 환자분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짝 약간 트릭을 이제 부리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또한 그게 아니더라도 알고는 있는데 뭐 일반인들한테 이것까지 얘기를 해 하면서 그냥 대충 느낌만 전달하면 되지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이제 자료들을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리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좋아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좋아진 게 아닌 경우도 있고요. 논문에서도 실제로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의도적이었던, 의도적이지 않았던, 그거는 또 뭐 다양한 생각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모 블로그에 선생님이 포스팅 하신 걸 보고서, 이것도 조금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봐야겠다. 왜냐면 매번 얘기했던 건데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볼게요. 이게 수술 전이고요. 이게 수술 후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 빨간색으로 제가 선을 그은 게 프랑크푸르트 호리존탈 플레인이에요. 근데 여기를 잘 보면 오비탈레 라인이 수술 전은 잘 맞는 편인데 이 수술 후에서는 고개를 살짝 들었죠. 오비탈레 라인이 약간 위에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살짝 고개를 든 게 되거든요. 그러면 고개를 들면은 턱이 더 나와 보이니까 마치 더 전진이 잘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게, 이 평면하고 이게 수평으로 이렇게 나가야 이게 전진이지, 요렇게 플레이트가 휘어지면 이거는 길이가 늘어나는 게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이 플레이트가 10mm 플레이트를 썼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전진된 거는 10mm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여기 자가 있잖아요. 이 세팔로메트리는 여기에 자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한 칸이 1mm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제가 이 사진을 분석할 때 어떻게 하냐? 왜냐하면 가진 정보가 이게밖에 없으니까. 이건 파워포인트에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을 요 사진을 카피를 하고 복사를 해요. 그 다음에 사이즈 변화를 주지 말고 그대로 이 상태에서 잘라내기를 해요. 여기서 자르기를 하면 요 자만 잘라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만 잘라내요. 이렇게 자만 잘라내면 이걸 갖다 대면 이제 요 자를 갖다 대면 여기다가 갖다 대면 이렇게 돌릴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내 뼈의 두께를 잴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재볼게요. 이 플레이트가 과연 몇 미리짜리 플레이트냐. 이렇게 자를 갖다가 이렇게 대요. 이렇게 돼버리면 요 자를 갖다 대니까 이 플레이트는 대략 10mm 정도 되는 플레이트가 맞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10mm 플레이트를 쓴 건 맞아요. 그런데 전진량은 요 각도가 아니라 이 각도란 말이에요. 그럼 이 각도에서 자를 대고서 그럼 몇 mm가 전진됐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요 눈금에서 여기까지 몇 mm가 전진됐나. 10mm 플레이트를 썼는데 전진은 6mm가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술하고서 전진이 10mm 됐다라고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뭐 일부러야 그랬겠냐마는 뭐 실수였을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의학을 한다면 그냥 만담을 하는 게 아니라 의학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왜냐면은 선생님 10mm 전진했대요 라고 하는데 아니요 실제 환자분 나온 거는 10mm가 아니라 6mm 7mm밖에 안 돼요 라고 말하면 10mm 했다고 했는데 환자들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의사들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10mm가 전진이 되는 게 현실적으로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10mm 했다고 주장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또 심지어는 12mm 전진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10mm, 12mm 전진된 경우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10mm를 전진했다, 12mm 전진했다라고 하는 CT들은 전부 다 이렇게 프랑크푸르트 호리존탈 라인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전진했다고 우기고 계세요.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뭐 일부러 그랬겠냐마는 알고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런 부분 잘 체크하셔서 본인 주장을 하시는 게 이게 과학이지. 이건 말싸움하자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런 거 갖고 얘기해서 그 사람이 못됐다, 나쁘다,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알면서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냥, 아유, 뭐 이렇게까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보면은 나는 10mm 전진도 한다. 특수한 고정을 사용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은 솔직히 의사들의 과학적인 대화는 아니고 그냥 주장인 거잖아요. 무슨 한의사들의 나의 비방, 나만 알고 있는 뭐 묘약이 있다. 뭐 약간 이런 건데 이건 과학이 아니잖아요. 과학이라면은 실증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증을 해주는 거에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절대 10mm 전진이 아닌데 10mm 전진했다 하면서 예사진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고쳐져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CT를 찍을 때 이거는 뭐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분한테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제발 부탁인데 이에다 뭐 물고 찍지 마세요. 이렇게 이에다가 뭐 물고 찍으면 이렇게 이빨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것도 프랑크푸르트 호리존탈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호리온에서 이렇게 오비탈레까지 선을 긋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호리존탈 라인이 안 맞는 거잖아요. 호리존탈 라인이 맞으려면 이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나 틀어지게 해놓고서 턱이 앞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믿겠어요? 뭐 환자분들은 믿을 수도 있죠. 모르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플레이트가 휘어지고 또 입을 벌리고서 찍으면서 이게 턱이 어떻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도 틀리고요. 그러니까 짝다리 짚고서 뭐 다리가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여기에 무슨 뭐 특수한 비방이 있는지 개인 노하우가 있는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자꾸 해놓으시는데 여기 뼈 빈대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싫어서 지금 이러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모자이크 안 했으면 좋겠고, 또 이런 2차각 생기는 거 뻔히 보이는데 이건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도대체 그 간단한 방법이 뭔지는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글들이 많은데 뭐 다 훌륭한 분들이시고 다 공부 잘 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는 이걸 갖고서 뭐 잘했다 나쁘다 못됐다 거짓말쟁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디 온라인상에서 글을 쓸 때나 어떤 주장을 할 때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전진이 안 됐는데 전진이 됐다. 왜? 나는 10mm 플레이트를 썼으니까 10mm가 전진이 된 거야. 라고 우기지 말고 본인이 수술해놓은 CT, 엑스레이 보면 실제로 10mm 전진을 하려고 했으나 실제는 6mm 밖에 안 됐네. 라고 이렇게 바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본인이 볼 텐데 어떻게 10mm 전진했다고 환자한테 주장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환자들도 이런 기본적인 선 하나 그으면 이게 고개를 들고 찍은 건지 고개를 숙이고 찍은 건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챗GPT 마냥 이렇게 뭐 주장하고 싶은 거에다가 막 zak화증 환자처럼 말을 막 갖다 붙이지 말고 그냥 팩트 위주로만 이렇게 좀 전달을 해주면 이 뭐랄까 디지털 공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아까 뭐 세종대왕이 뭐 맥북 집어던진 사건 뭐 이런 것처럼 이건 zak화증 환자의 잡음이잖아요. 근데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는 게 사실은 저는 디지털 공예라고 생각해요. 소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고, 또 하나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 거는 제가 이거는 뭐 제가 수술한 환자나 또는 뭐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고 오신 분들이 오면 뭐 비교해달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게 비교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여러분 파워포인트 갖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걸 한쪽을 투명하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투명도를. 그래가지고 얘를 둘이 겹쳐보세요. 이렇게 겹쳐보면 딱 똑같이 겹쳐보려고 노력을 해보면 이렇게 겹쳐지거든요. 뭐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다르죠. 뭐 치아에다 둘 거냐 아니면 어디다 둘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치아 앞니에다가 제가 이렇게 겹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치아 앞니에 지금 거의 겹친 거거든요. 자, 이 상태로 보면은 지금 이 피부가 얼마나 나왔느냐가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피부 요만큼 나온 게 10mm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10mm를 전진하면 10mm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전진된 양, 지금 여기서 여기가 전진된 양이거든요. 실제로 전진된 양. 요게 6mm, 7mm 밖에 안 돼요. 그럼 빨간색은 6mm, 7mm보다
더 적을까요? 더 클까요? 더 적거든요. 그러니까 10mm를 전진하면 100% 10mm가 다 나오지는 않아요. 보통 한 80에서 90% 나오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도 이 사진에서도 그냥 딱 보이게 알 수 있는 게 실제로 10mm 전진했다고 하지만 피부가 전진돼 보이는 거는 한 6, 7mm 정도, 5, 6mm 정도. 실제 뼈가 전진된 거는 6, 7mm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6, 7mm 전진해서 피부가 5, 6mm 전진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통계고, 그게 사실이고. 근데 10mm를 전진하면 정확하게 10mm가 겉에 피부가 전진이 된다. 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억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겹쳐보고 포토샵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파워포인트 안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데 이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 생각이고 지금 또 하나 여기 잘 보시면 길이가 조금 길어졌거든요. 여러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잠깐만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치아 한번 보세요. 치아 라인이 어떻게 움직이나? 지금 이렇게 돼서 한 요 정도 되면은 거의 맞춘 거라고 봐지는데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은 길이가 조금 길어졌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내용이에요. 턱뼈의 길이가 조금 길어졌다고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전진돼야 될 게 앞으로 나가지 않고 이렇게 도니까 길이가 길어지죠. 그래서 무턱 전진을 했는데 턱이 오히려 길어졌다. 이런 분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보조선 하나 거보면 해결된다. 이렇게 귓구멍 있는 데서 이렇게 수평선을 걷을 때 눈뼈가 요게 일치해야 돼요. 요 라인이.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비교해 볼 수 있는 CT다. 또 엑스레이에서도 여기 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자 떼어가지고 옮겨서 보면 몇 밀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작업들을 의사 선생님도 조금 세밀하게 본인이 자료들 이렇게 어디다가 발표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좀 하셔야 되고 온라인이라고 뭐 일반인 대상으로 얘기한다고 대충 보여주고 주장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을 자꾸 우리가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본인 수술한 거에 대해서도 자꾸 피드백을 받아야 내가 수술할 때 뭘 놓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왜 수술했는데 환자가 이런 불만 컴플레인을 했는지를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하면 다 그런 거고 내가 10mm 뺐으니까 10mm 나온 거고 뭐 12mm 뺐으니까 12mm 빼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약장수나 뭐가 달라요. 그런 비과학적인 주장을 한다면 그냥 옛날 시골에 있던 약장수가 되는 거잖아요. 뭐 이 약 한번 먹어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건 그냥 디지털화된 아주 팩트로 전후 관계를 비교할 수 있는 거고 아주 뭐 고차원적인 이런 뭐 플레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요 선 하나만 그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그걸 왜 간과하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주장하냐. 그리고 환자분들도 요 간단한 선 하나 그려보는 걸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중턱이 어쩌네 저쩌네 사진 찍을 때 척추를 봐야 된다. 제가 말씀드려서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 척추가 휘었네요. 고개를 내밀었네요. 턱을 들었네요. 막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지금 얘 보면 고개를 숙이고 있죠. 얘를 보면 고개를 들고 있어요. 얘는 턱을 앞으로 빼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요. 얘는 턱을 앞으로 빼고 고개를 들고 있고요. 얘는 고개도 들고 있고 턱을 앞으로 빼고 있고요. 그럼 이 네 가지 변수들을 스탠다드이제이션을 해가지고 표준화를 해서 우리가 전후를 분석해야지 내가 무턱일 때는 이렇게 찍고 뭐 무턱 수술 후에는 이렇게 찍어가지고 나 수술 잘했지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주장하는 사람의 의도가 들어간 조금 잘못된 내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것도 중요하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저 환자분은 왜 수술하고서 이중턱이 생긴 건가요? 뭐 이런 질문 주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환자가 CT 찍을 때 이렇게 찍으면은 이중턱이 나오죠. 그리고 고개를 내밀고 찍으면 이중턱이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개를 내밀었냐, 아니면 고개를 이렇게 붙이고 찍었냐, 그거 정도는 여러분들도 파악하시라.
또 옆에서 봤을 때 고개를 숙였는지 고개를 들었는지 요거 정도는 파악을 하시라. 그리고 행여나 CT나 엑스레이가 있다면 이렇게 겹쳐보거나 또는 보조선 하나 그어주는 것 정도로 충분히 우리가 판별할 수 있다. 그 사람 주장의 근거 여부를 또는 진위 여부를. 또 하나, 이건 의사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CT를 찍을 때 이 라인 맞추기, 프랑크푸르트 호리존탈 플레인 맞추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돌려서 비교하면 돼요. CT를 찍어서 이렇게 돌려서 프랑크푸르트 호리존탈 라인을 맞춰 놓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거 너무 숙였네요, 지금껏. 지금껏 너무 숙였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맞추면 충분히 비교할 수 있는 CT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휘었네? 내가 이거 잘못 찍었구나,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플레이트를 앞으로 전진한다고 생각했는데 밑으로 했으니까 길이가 길어졌겠구나 라는 게 납득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고서 뭐 괜히 그냥 뭐 우격다짐으로 난 10mm 전진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답답하죠. 그 다음에 CT 찍을 때 입에 뭐 물고 찍으면 이렇게 이빨이 벌어져서 정확하게 비교할 수 없다. 또 하나 턱을 괴고 찍으면 연부 조직을 볼 수가 없다, CT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냥 환자분 또는 의사분 선생님들한테 또 윤곽수술 뼈 수술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역사적인 라인이죠. 1800년대, 150년 전에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재창한 얼굴의 수평면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 세팔로메트리라는 얼굴뼈 분석 방법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작은 선인데 요 선 하나 긋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수술 전후 사진이나 또는 어떤 의사나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를 진위를 감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셔서 수술 전후 관계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프랑크푸르트 수평면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알아봤어요. 뭐 이거 하면서 괜히 챗GPT로 흘러가가지고 제가 좀 뻘짓을 좀 하긴 했는데 아무튼 챗GPT가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얘가 유용한 도구이면서 또 하나 일거리를 만들어준 것 같다. 왜냐하면 디지털 인포메이션이 지금 너무 많아지면서요. 아까 봤듯이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막 주장을 하는 그 근거 없는 카더라도 많고 근거 없는 우격다짐 주장도 있고 또는 근거가 아예 잘못된 그런 변종도 막 정보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한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9시 뉴스에서 해주는 얘기는 그냥 다 팩트, 진실로 받아들여졌던 시절이에요. 왜냐하면 정보 루트가 많지 않으니까. 물론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걸로 뭐 조작을 했죠. 여론 조작을 했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쉬워요. 더 많이 노출시키면 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광고라는 돈을 때려 부어서 여러분이 더 노출되게 하면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들이 그냥 흡수하게 돼요. 왜냐하면 비판적인 사고를 하려면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그런 지식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고 비판을 하게 되고 비판적으로 참과 진위를 가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아까 말한 것처럼 세종대왕 맥북 집어던진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하신 시절에도 맥북으로 이렇게 글을 썼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초등학생들이 하진 않겠죠? 초등학생만 돼도. 근데 유치원생 정도 되면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얼마나 머릿속에서 혼돈을 겪겠어요. 또 어떤 정보가 왔을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그 구분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다소 아플 수도 있어요. 환자한테도 아프고 의사한테도 아픈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틀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 그래서 만약에 의학적으로 제가 뭐 얘기한 것들 또는 주장한 것들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겸허히 수긍하고, 아, 한 수 배웠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적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들이 이런 팩트를 가지고 전달을 하려고 했을 때 그걸 조금 받아들이는 그 열린 마음도 필요한 것 같아요. 본인의 그 인터넷 지식으로 얻은 걸로 아주 단단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보면 인터넷 정보가 얕은 지식을 얻는 데는 좋지만 그런 얕은 지식이 쌓여서 때로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논리 전개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꽤나 많다고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챗GPT, 뭐 세종대왕 맥북 던진 사건, 뭐 이런 얘기들처럼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컴퓨터 알고리즘이라는 게 또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결국은 수학적 확률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렇게 무슨 작화증 환자 마냥 얼토당토하는 조선시대 맥북이 왜 나와요? 그리고 뭐 아무 말 대잔치에 대해서 알려주겠더니 무슨 아무 말 대잔치를 뭐 그런 식으로 뭐 민속놀이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 전개가 실제로 인간 세계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주장하면서 내 권위, 나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야, 나 박사 학위 있는 사람이야, 나 병원이 지금 내 밑에 의사가 20명 있어. 내가 경력 30년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를 포장하면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이제는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의사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신다면 조금 더 우리가 배운 지식 범위 내에서 객관적인 증거들로 본인의 주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 그 다음에 환자분들도 약간은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거 딱딱하고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이 프랑크푸르트 소세지만 관심이 있지 솔직히 뭐 의미가 있겠어요 일반인들이. 하지만 내가 무턱이니 뭐 이중턱이니 또는 뭐 양악이니 이런 거를 하면서 공부를 조금 하고 알고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거 모른 채로 뭐 르포 1이 뭐고 르2가 뭐고 뭐 거기가 뭐 피가 어디서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거기까지 갈 필요는요. 정 공부하고 싶다면 공부하면 되지만 그러려면은 지식의 그 기본부터 이렇게 쌓아와야 되죠. 덧셈 뺄셈도 모르는 애가 미적분 공부하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오늘은 좀 전달드리고 싶어서 이 프랑크푸르트인지 다 같은 얘기니까 FH 라인 프레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알고 또 환자가 CT가 잘못 찍혔다더라도 간단히 포토샵에서 이거 얼마나 편해요. 이거 파워포인트에서 이런 거 돼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선 하나 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겹쳐가지고 투명도 조절해서 보면 되잖아요. 이거 어렵나요? 이거 여기 이렇게 다 있어요. 이렇게 투명도 조절해서 이렇게 보는 거. 그러면 전진된 양이 얼마고 뭐가 어떻게 됐고 이런 거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의사 선생님들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비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하시는 게 지금과 같은 정보 홍수 시대에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